장관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법인들이 내놓은 아파트를 30대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사는 게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 안타깝다는 의미는 좀 참고 기다리면 앞으로 집값이 내릴 낀데 왜 지금 비싸게 주고 사노? 이런 의미입니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 사전 분양을 하고 또 저희들이 올해만 하더라도 20만 원 넘게 공급 계획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대차 보호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텐데 전문적인 행정법 관계니까 박 차관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박 차관님. 예. 지금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월세 상한제예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에 채를 사는 사람이 2년 살다가 나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집주인은 대항권이 없이 2년을 더 살도록 해줘야 되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는 걸로 돼 있죠. 형사처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민법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쨌든 집주인은 대항권이 없이 상환 허용해줘야죠. 예, 그게 법의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로 상한선을 정해놨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나는 막 형편이 안 돼서 1%도 못 올려주겠다. 최대한 1%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집주인이 대항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임대차보호법에 그 집주인이 임대료의 증액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증액 청구는 뭐 경제 사정의 변동이라든가 조세 부담의 변동이라든가 몇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사유로 묻는 말은 집주인이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뭐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지금 법은 5%를 상한제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5% 밑에는 집주인이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묻는 말은 그게 아니고 청구를 했을 때 세입자가 나 못 받겠다. 당신은 4% 달라 하는데 5% 이내에서 나 1%밖에 못 주겠다 했을 때 집주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사관님. 통해 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분쟁조정위원회니 소송 이야기 하면은 시장하고 동떨어진 이야기잖아요. 전월세가 협의가 안 됐다고 그걸 분쟁조정위원회에 끌고 가서 또 소송을 할 겁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집주인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형평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청구했을 때 거의 자동으로 집주인이 받아야 되는 강제조항이고 월세 상한선의 경우에는 지금 월세를 5% 상한으로 하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다 5% 넘어갈까봐 겁을 내서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시장 자체의 전월세 상한율이 10%, 20% 같으면 5%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현행 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그렇고요. 아니, 개정 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도 그 계약 기간 내에서의 월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없었을 때는요.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되면 2년 만에 끝내버리고 새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새 법이 적용되면은 4년이라는 기간은 무조건 집주인이 세입자가 요구하면 허용해줘야 돼요. 그렇죠?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9가지가 규정이 되어 그거는 있습니다. 예외로 이야기고 예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이 들어간다든지 뭐 하는 그런 사정이 없으면은 4년 동안 살게 네.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4년의 경우에는 강제 규정으로 돼 있고 5%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는 게 양 당사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데 정부는 형평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지금 계약갱신 청구 기간이 총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통상 2년, 3년 단위 계약을 갱신할 때 상가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언론 조간에서도 석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주택의 경우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처음 시작되잖아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금 주택의 경우는 처음이죠.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새로 시작했을 때 세입자는 4년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집세는 안 올려주겠다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지금 박차고는 아니 뭐 그래 되면은 그냥 분쟁조정위원회 가든지 소송하세요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당사자 간의 그 협의의 그 것을 너무 과소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협의가 될 새로- 것 같으면 5% 제한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시장에 맡겨서 자기들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되지. 새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8월 31일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들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와 같은 갱신 계약이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장관님은 집값이 떨어질 텐데 공급을 통해서 왜 30대들이 집을 사느냐 안타깝다고 이야기했고, 박 차관은 계약갱신 청구권 4년을 강제화하고 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시장의 계약과 협의해서 시장이 문제없이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기대하고 나중에 있습니다. 책임지겠죠. 예. 어제 유튜브에 나가서 지금 금년도 전반기에 집 산 사람의 4분의 1이 투기꾼이라고 말했죠. 금년도 상반기 중에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또는 투자적 목적의 수요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투기꾼 잡는다고 쌩 난리를 쳐놓고 뭐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2020년 상반기에 4분의 1이 투기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당연히 그 전에 다 잡았어야죠. 국민의 25%가 투기꾼이라고 하는 게 그게 국토부 차관이 해도 될 말이에요? 앞으로 저기, 이야기할 때 의원님,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는 신중하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오늘 그러시죠.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 대해서는 국토부 장 차관이 책임져야 됩니다. 6개월 네, 네. 안에 시장이 결정 지을 거예요. 예, 말씀하시죠. 그 차관이 이야기한 거가 뭐 국민의 4분의 1이 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했지만 그것으로도 그 이러한 다주택의 수요라든가 이런 그 투기적 목적의 투자가 제어되지 않는 것은 시장에서의 주택을 통한 그 수익이 다른 것에 투자했을 때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환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7사 세법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사 세법 개정의 결과가 이제 8월 4일부터 이제 발효되기 시작을 하고 통과됐으니까 그 위에 발효되기 시작하고 효과는 이제 올 말 내년 6월 이후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가면 시장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네. 아무튼 뭐 결과를 좀 보시죠. 아직 뭐 그 예. 날짜가 되지 않았기 예. 때문에. 박무익 도시실장님 계십니까? 밖에 있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위원장님. 지금 장 차관님 집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도시는 담당 실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네, 또 실장님을 모시러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네. 오셨습니까? 네, 시간 다시 해주세요. 예. 박 실장님, 예, 도시 재생도 아니고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지난 3년간 해온 이 사업을 결산 보고서를 보니까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모한 사업입니다. 이 정부가 50조를 들여서 노후 도시를 재생한다고 큰 소리만 뻥뻥 쳐놓고 실제 그 성과는 초라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5년 동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목표는 5년간 그 정부 재정과 공기업 그리고 주택 도시기금 등을 다 포괄해 가지고 44조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공부했죠. 그렇습니다. 암스테르담이란 도시 알죠? 예, 지금 뭐 어공들이야 도시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겠지만 널공들은 도시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계획 가지고는 도시가 성립이 되거나 재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암스테르담도 1560년대 스페인에 있던 유대인 기술자들하고 자본가들이 몰려들어서 만든 도시예요.
도시의 가장 기본은 기술자하고 상인계급하고 생산계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도 도시 재생이 될까 말까 한데 이 결산보고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가 어불러가지고 선정을 하고 최고 큰 게 50만 제곱미터예요. 그거는 도시가 아닙니다. 마을이지. 도시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물이나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에 대한 투자는 하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전부 뭐 주거 개선이니 마을 만들기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분산과 또 이렇게 흐트러 나눠 먹기 식으로 하면 도시 재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선택해가지고 그야말로 도시 재생이 되든 생산성을 높이도록 국가 정책을 이끌어 가야지. 지금 그 백원국 국장이나 담당 과장들 해외 출장 안 되니까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이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지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가 재원을 낭비하는 허황된 도시 정책을 하면 안 돼요. 국토부도 도시 정책이 실제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장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시의 도시 정책은 서울시라는 행정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 목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라는 거는 도시 자체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전국을 먹여 살 수 있는 부의 근원지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이걸 50조를 퍼봐가지고 도대체 50조를 퍼보면 생산력이 뭐 얼마나 나온다는 거예요. 청와대나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박 실장은 과장 때도 도시계획법 개정하고 도시 업무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실제로 했습니다. 국가 예. 재원이 낭비가 안 되도록 제대로 좀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청와대에 잘 모르는 사람들도 좀 교육도 좀 시키고 제대로 국가 재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한 도시 재생 사업을 해야지. 이게 뭐 소규모 주거, 준주거, 골목 상권, 지역 상권 이래 해서 무슨 놈의 얼어 죽을 도시 재생이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전문가니까 다시 한번 뭐 정치적인 스로건은 스로건이라 하더라도 이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플랜을 좀 하고 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도시재생이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느께서 걱정하시는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여기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들 인턴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꼭 뭐 일자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도시의 그 도심의 양태가 다양해서 어떤 특정한 형으로만 하기는 그렇고 방법을 찾아서 뭐 경제 기반형이든 일반 근린형이든 주거지형이든 방법을 찾아서 그 해당 지역에 적절한 사업을 찾아서 할 거고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생 뉴딜이라는 그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이나 새마을 운동 정도 되도록 하는 것은 도시 재생이 아니니까 제대로 된 도시 정책을 하기를 부탁합니다. 네, 노력. 예, 우리 국토부에서 주택 정책하는 관계관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백전노장인 유인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를 독주한 쪼다들이라고. 이제 촛불이 아니라 주거비 급등과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으로 인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습니까? 빵값하고 세탁용 비누 가격 폭등 이 두 가지가 혁명에 기름을 갖다 부었습니다. 빵값이 폭등하니까 주부들은 빵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했고 세탁기가 없던 그 시절에 서민들의 주요 생계수단의 하나였던 세탁업을 하는 세탁부들은 비누값 폭등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질러서 혁명에 불을 붙였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권력의 달콤함을 즐기던 루이 16세 등 왕족들은 삼지창을 든 파리 생선시장 아줌마들한테 파리로 끌려가서 길로틴 날에서 목과 몸이 분리됐습니다. 모골이 송년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관계관들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 이하 장기 보유일 경우에는 세금이 적다고 말하지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9억 이상 단기 보유자들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세금을 지나치게 매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전세가 월세가 세계적인 추세다. 또 어떤 의원은 다주택자가 뭐가 문제냐, 세금만 내면 되지, 나는 어쩌다 다주택자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집이 한 채인 이상은 장관이나 비서관도 되기 어려운 그런 인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콩가리 집안 또 유분수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관들은 계속해서 마법에 걸린 무녀들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이 뜨거운 여름에 대한민국에 집 없는 수백만 명이 멀지 않아 이렇게 외칠 겁니다. 내가 살만한 아파트를 달라. 아니면 너희들은 물러가라고. 국토부 관계관 여러분, 무너지는 담장 밑에 서지 마십시오. 준엄한 역사의 교훈과 국민들의 좌절된 꿈을 생각하면서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